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백지화 선언 논란을 거쳐서 소속이 다른 전현직 군수까지 합세하면서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권 현안들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다가 벼란간 다시 쨍쨍한 날씨로 돌아오기도 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오락가락 도깨비 장마, 홍길동 소나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기상재난 기자와 장마 전망 알아봅니다. 월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은 일본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놓고는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여전한데 야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기간 동안 민주당의 괴담 공세로 국격이 훼손됐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핵 문제라며 안보를 고리로 역공을 펴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는데 출국에 앞서 민주당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오늘 오전 2박 3일로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출국 전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방위로연단은 조금 전 기시다 총리의 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며 오염수 방류는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 협약과 의정서를 위반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방류 저지 여론전을 국내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며 보름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건강을 염려한 이재명 대표의 설득 끝에 조금 전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여당도 역공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양평고속도로 계획안이 변경되기 전 원안의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소유의 땅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종점 변경이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전 양평군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느냐며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 전 군수는 YTN과 통화에서 300평 정도의 땅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길도 나 있지 않은 산속이라며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까지 가려면 수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도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정 전 군수를 엄호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김건희 로드로 비유하면서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여야 모두 사업 재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사과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오는 17일 국토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양평고속도로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는 최근 방한했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일부 시위대가 일본 정부의 100만 달러 또는 100만 유로 뇌물설 등을 외친 데 대해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1일 브리핑에서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해 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인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상황에 맞게 IAEA 보고서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야권이 사용하는 핵폐수 용어와 관련해선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국민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해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실은 현 지도부와 이전 지도부가 편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근황 얘기, 또 당 얘기 등을 터놓고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며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뒤 당 혁신을 언급하는 등 이 대표 리더십을 우회적으로 비판해왔고 이 대표는 그동안 통합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며 이재명 대표 호신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1호 혁신안이라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거부당해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호 혁신안이라는 꼼수 탈당 방지를 발표하자마자 이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켜버리는데도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오늘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기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내고 일본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10개 나라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네, 지난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우리 대통령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나토를 찾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시 20분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고요. 윤 대통령은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AP4 회동, 또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스웨덴 정상회담 등 이틀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나토를 찾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접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단연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2달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걸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방류 계획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 공유나 모니터링 기구 창설, 한국인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나토가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만큼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도 언급을 할 텐데 관련한 인터뷰가 나왔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AP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보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고 지난달 폭파된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를 위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거고 전쟁 종식 후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를 이틀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12일 밤 폴란드로 이동합니다.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과 원전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 폴란드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향한 가운데 현재 리투아니아는 전 세계 40여 개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의 첨단 군사 요새로 변했습니다. 각국의 방공 무기들이 리투아니아 하늘을 감쌌는데요. 독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12대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지원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 배치했습니다. 스페인은 나삼스 방공 시스템을 지원했는데요. 미국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사일과 항공기, 드론 등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또 프랑스는 시저 자주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핀란드, 덴마크와 함께 리투아니아에 전투기를 배치했고요. 폴란드와 독일에서 헬리콥터로 강화된 특수작전 부대가 파견된 데다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병력들이 리투아니아를 지키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있는 리투아니아 시내 중심가는 삼엄한 경비 속에 아예 시민들조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차라리 시외로 휴가를 떠나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지리적으로 안보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는 러시아 동맹인 벨라루스와 불과 3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주둔설이 여전한 상황에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특히 각국이 병력을 지원한 배경에는 리투아니아 스스로 방공망을 구축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와 함께 오랫동안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전체 인구가 270만 명으로 인구 규모만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인천시 정도 되는 국가죠. 이 때문에 각국에서 병력을 지원해 아예 도시 전체를 요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과 150km 거리에서 각국 정상이 모여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게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40여 개국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회 연결에 들은 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이른바 셀프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현안 브리핑까지 열며 논란 진화에 나섰는데 대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닌 타당성 조사 단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타당성 조사 단계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의문은 왜 대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일 텐데 국토부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실에 입각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토부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닌 사업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단계였다는 겁니다. 통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정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모두 거쳐 인허가와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대략 검토하는 단계고 본 타당성 조사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기존 노선보다 종점을 옮긴 대안이 교통 수요나 환경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 모든 분야에서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대안일 뿐 확정 단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양평군이 애초 노선 변경을 원했는지도 핵심 쟁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양평군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들목 설치였다며 원하는 산을 대규모로 깎아야 하고 도로도 연장해야 해 공사비가 7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했고 현실적으로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안 노선이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해 양평과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거 흡수할 수 있어 차량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온전히 이 양평 주민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복잡한 정책이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되는 거냐 마는 거냐가 가장 궁금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거짓 선동과 정치 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 한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그럴 수 없다고 서들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각오라며 주민들을 향해 안타깝지만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 2차관도 현안 브리핑에서 사업 재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오늘 17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고 국토부도 관련 대응을 위해 TF팀을 꾸렸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런 자리들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사업 재개 여부를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여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수자로 특정된 의원들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들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윤관석 의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에게 건넨 장소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본청과 의원회관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이 돈봉투 살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동선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번 건으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은 아니죠? 네, 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모두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송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국회 사무처에 송 전 대표 보좌진 등 10명의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지만 국회 측은 공문상에 미비점을 들어 이를 보완해달라고 회신한 끝에 검찰의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국회 측과 협의 내용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현장 조사와 확보한 출입 기록을 통해 수수자들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았다며 이를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난 3일 구속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도 불러 송 전 대표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선거관리위원이 지급한 돈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거나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활동 전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비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소속 한 직원은 선관위원 및 그 지인과 필리핀 4박 5일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고 선관위원과의 제주도 골프 여행에서 경비 139만 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명예직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의 상급자도 아니라면서 더욱이 문제가 된 사례는 선거관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져선 안 된다며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나타난 잘못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석 석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불구속 상태의 재판으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진다면 윗선의 책임 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사법부의 강단 있는 판단으로 159명의 영혼이 더 이상 슬픔과 억울함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일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82명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 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해임을 거부한 만큼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공주와 세종에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청권에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대청댐이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새벽에 충청 지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어디입니까? 네, 충남 공주시 정안면입니다. 오늘 새벽 5시를 전후해 시간당 63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98mm로 이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축사까지 밀려들었고 사곡면 굴다리를 지나던 차 한 대가 불어난 빗물에 갇혔습니다. 또 공주시 의당면의 한 골프장 지하실이 물에 잠겨 배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충남 소방본부에만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도 시간당 51mm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아름동과 합강동 도로가 침수되고 연소면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대원들이 10건의 안전조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2대가 침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충청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청댐이 정오부터 수문을 모두 열고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청댐 수위는 홍수기 제한 수위인 76.5m보다 3.3m 낮은 73.2m 정도로 방류 승인량은 최대 초당 1000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 하류 주변에 있는 야영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집중호우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태풍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연구 방향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과 태풍 전망이 담겼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2079년까지 현재보다 11.4% 늘고 먼 미래인 2080년부터 2099년까지는 현재보다 2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이 지나갈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이 이렇게 연구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자, 당장 이번 주에는 중반인 수요일까지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에 영향을 주겠는데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 한 번 내릴 때마다 호우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단 어제부터 계속됐습니다. 예. 오늘도 앞서 이제 보셨지만 충청과 일단 영남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지금 집중이 됐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지금처럼 강한 소나기가 이곳 저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남쪽에 지금 뜨거운 공기와 함께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좀 내려오고 있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비가 언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 소나기가 내릴지 예측이 무척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시간당 지금 30에서 60mm 가량의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지속 시간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강수가 내리는 시간이 무척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단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고 그리고 또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지금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씩 이 본래대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기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준비한 화면으로 슈퍼컴이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 예측 모델 상황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화면은 방재 기상 정보 시스템 예상 일기도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이 슈퍼컴이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강수를 예상한 일기도 화면인데요. 이 나라별로 조금씩 이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보신 화면은 우리나라가 예측한 모델을 사용한 자료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13일이라고 쓰여 있죠. 네. 13일 목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좀 복잡하고 좀 네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네, 남쪽으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확장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위로 장마 전선이 이렇게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시간을 지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3일에서 오후로 갈수록 14일로 제가 지금 이동을 시켰는데요. 14일로 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남쪽 내륙으로 더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 중부 내륙으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좀 더 네, 비가 맞습니다. 내린다는 얘기죠? 지금 예. 우리나라가 예측한 모델에서도 13일과 14일 사이 주 후반에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말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맨 지금- 위 상단에 지금 네, 날짜가 맞습니다. 지금 지금- 정혜용 기자가 14에서 15일로 지금 바꾸고 있는 네. 거죠? 예. 자, 15일에서 16일로 갈수록 지금 중부지방 쪽으로 비구름이 좀 위치하는 모습이고요. 네. 17일과 18일 사이로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일, 18일은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강수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는 모델입니다. 이제 조금 전 보신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일기도 모습인데요. 다른 나라인 거죠? 네, 이거는 영국 모델입니다. 예. 자, 여기서도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중부지방부터 강한 강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 13일을 지나서 14일쯤으로 갔을 때 가장 강한 비가 중부지방으로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틀린 점이 있는데요. 예. 자, 15일로 갈수록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 비구름이 좀 이동을 했죠. 아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네.
16일쯤 가면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주말 사이에는 더 해상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영국 모델에서는 이 장마전선이 해상 쪽으로 주말 사이 이동을 했다가 다음 주쯤 지나서 내륙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현재 모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모델에선 주말과 휴일에 폭우를 네.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네. 영국 모델에서는 이제 장마전선이 네, 남해안 맞습니다. 부근까지 남아있다가 중반 이후 이제 북상할 것이다. 그만큼 좀 변동성이 크다고 해석하면 주후반 되겠네요. 장마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짧고 굵게 비가 내린다고 하면 기상 전망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상청은 현재 장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는 중부지방 폭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까지 이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주의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 예보를 좀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예보돼 있다 이런 예보 많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한 걸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 내내 지금 비가 예보돼 있고요. 앞서 저희가 모델에서 확인했듯이 이 목요일, 금요일 중부지방 쪽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좀 비를 본 것 같습니다. 기상청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지금 흐림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저희가 모델에서 확인을 했듯이 비가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올여름에 그 장마도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초반 강수량이 좀 많은 부분이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건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본 바로는 6월 강수량이 좀 많았던 터라서 이번 장마가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 장마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곳곳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장마가 시작된 25일에 이 제주도에서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바 있고요. 또 그리고 26일에는 이 충북 충주에서 68.5mm, 그리고 27일에는 경남 남해에서 시간당 74.5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28일과 30일 사이에는 뭐 전북 고창과 충남 서산, 또 경북 영주 등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 가량의 호우가 기록이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6월 하순, 그러니까 20일에서 30일 사이의 강우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 이래 열흘 동안의 그 지역별 강수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일간의 강수량이 제주 산간의 경우는 무려 867mm에 달했습니다. 보통 장마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달하는데 이 한 달 강우량의 지금 2배를 넘는 수치고요. 지금 그래픽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남부지방의 강우량 같은 경우는 500mm 안팎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벌써 2배 가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올여름 이 엘니뇨가 발달을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확장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마전선이 주로 이 남해에 위치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마를 가리켜 별명이 많더라고요. 야행성, 도깨비 장마, 네. 홍길동 장마 이렇게 맞습니다. 좀 별명이 많던데 그 별명의 좀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우선 이 밤마다 지금 올해 장마가 좀 강해지는, 장맛비가 강해지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야행성 장마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깨비 장마와 이 홍길동 장마, 이거는 좀 이름대로 동해번쩍, 뭐 서해번쩍,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예측하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 밤마다 좁은 지역을 이 비가 옮겨 다니면서 강하게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 호우라는 말도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실제로 장마가 시작된 25일 이후에 전국의 그 기상 관측소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그 물폭탄이 쏟아졌던 그 공식적인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모두 네. 14차례였거든요. 그 중에서 12차례가 야간 시간에 관측이 됐습니다. 또 번개가 발생했던 이 발생 일수도 평년의 2배 가량 정도로 3.5일로 관측이 돼서 역대 가장 많은 1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이 도표로만 보면 야행성은 맞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최근에 이렇게 장마 시작부터 비도 많이 오고
강우량도 많고 강했던 이유들은 또 보면은 엘니뇨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엘니뇨 이 영향 때문에 여름철에 지금 우리나라 이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이 지금 조금 늦어진 상태고요. 예. 이 때문에 이 장마 전선이 좀 내륙으로 조금 더 빨리 이 확장해서 올라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해 부근에 오랫동안 좀 정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유로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좀 늘어났다. 네, 이게 지금 분석액 중에 하나고 예.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부 폭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부에 이어서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 폭우까지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본격 확장을 좀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시기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이 남부뿐 아니라 중부지방에도 이 장마 전선이 좀 물폭탄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이번 달부터 기상청이 기상항공기를 남쪽으로 보내서 이 관측을 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좀 추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항공기를 띄워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까지 확장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항공기를 띄운다. 자, 그러면 기상항공기로 북태평양 고기압을 추적한다는 게 흥미롭게 들리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을 추적하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 한반도에 위험 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위험 기상이 찾아올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기상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북쪽의 찬공기 사이에서 지금처럼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해져서 내륙으로 확장한다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이동할 때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 기상청은 이 기상항공기로 이달 1일에 한 차례 정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관측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 4차례 정도 더 진행을 한 뒤에 예보와 연구에 좀 활용해서 더 예보를 좀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 항공 얘기까지 해봤는데 유튜브 댓글에 그래서 서울에 비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 눈에 띄어서 네. 이번 주 중반 이후까지는 장마 전선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좀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 주 내내 비비비 이런 기사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중반까지도 지금 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에 계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내린다 하더라도 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산 들고 다니라 이런 얘기죠? 짧고 굵은 비는 사실 이번 주 수요일까지고요. 목요일부터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6%가 찬성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에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19년 만으로 파업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판매된 승용차 5대 가운데 한 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던 전기차는 올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양희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지점. 친환경 차량에 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차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데 거의 과반수 정도는 하이브리드에 일단 관심을 보이시고요. 실제 올해 상반기 승용차의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휘발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2.9% 껑충 뛰며 연료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는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어째서인지 주춤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하지만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이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편의성과 안전을 따졌을 때 같은 친환경 차량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가기에는 여전히 충전에 대한 두려움과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고효율의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에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동급 모델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 등 성능이 불안전한 점도 전기차를 꺼리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모바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한 지 한 달 동안 6,700억 원가량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영업일 동안 26,883건,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습니다. 이동 유형으로는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가 6,161억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 원, 전체의 4.7%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 그리고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펫테크 시장에 통신 3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반려견의 식사량을 자동 조절해주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도 합니다. 반려가구 노리고 있는 통신사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거주 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지금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승 전망은 31.9%, 보합은 22.2%로 나왔습니다. 집값이 더 내릴 거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많은 응답자인 32.5%가 경기 침체 지속 때문이라고 답을 했고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과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
급매물 거래 후 수요 위축 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17년 이후 강화된 주택 대출 관련 규제가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켰지만 자산의 불평등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와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LTV 60% 이하와 DTI 50% 이하로 규제가 높아졌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낮추는 등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는 오히려 9.3%가 높아져 주택 자산 내 증가세는 더 빨라지는 현상을 보였고 이 같은 추세는 모든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 약관 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아진 건데 금융당국이 이런 취약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원대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의 누적 규모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지만 대출 심사나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급전 마련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런 탓에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면서 이 대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취약차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이 비용 부담이 이제 다른 빚을 갚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취약차주 증가에 올해 1분기 일일 대출 잔액은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 상승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갖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그 원천이 이렇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한 10조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에 취약차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금융재정 확충 등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가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고독사 우려 1인 가구가 서울에서만 5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5만 2,718가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직업이 없는 가구가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를 보면 60대가 36%를 넘어 가장 많았고 70대, 50대 순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53%로 여성보다 3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삼계탕 등의 보양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캠필로박터 제준이 식중독 환자 2,157명의 46%인 983명이 7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필로박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닭 등을 조리할 때는 안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로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인기 여행지로 일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이른바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값이 싼 일본으로 떠나려는 건데요. 여행객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지만 가뜩이나 수출 실적이 부진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일본 기업과의 상품 경쟁에서 밀릴 우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두 나라 간 수출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이를 수출 경합도라고 부릅니다. 수치로 보듯 우리나라와 가장 수출 구조가 비슷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엔저로 인해 일본 제품을 유사 품목의 우리 제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만큼 일본 수출 경제에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 기업에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실제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보면 대일 무역 수지는 17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일본이 최대 무역 적자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의 주가도 엔화 흐름에 민감한 건 마찬가지겠죠. 지난주 수요일 엔화가 마감 가격 기준으로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졌는데 다음 날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할 수 있다는 데 있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엔저의 틀이 유지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엔저 현상이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향후의 통화 정책 스탠스도 일본만큼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엔화 부담이 줄면서 일본 여행 떠나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사이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으로 수출에 열을 올리며 우리 기업들에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은 환율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엔저 시대에 걸맞게 품질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환율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900건을 넘긴 가운데 사망도 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069건에 대해 수사가 의뢰됐고 이 가운데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6일 780건과 비교하면 159건,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34건으로 하루 전보다 7건 늘었습니다. 숨진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경기 과천시의 5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남편인 친부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50대 친모와 친부를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안양시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던 친모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친부모의 학대 여부를 살폈습니다.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아동학대 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경찰청이 사교육업체와 대학 수학 능력시험 출제 위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한 4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7일 수사 의뢰가 들어온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추가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위반을 지냈던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도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으로 앞서 지난 3일 수사 의뢰된 2건도 중대범죄수사과가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의 키워드가 N번방 조치 무용지물입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면서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 번호 처리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는
최소 일단 50개는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배치되기 전에도 계속 이 일을 해왔어가지고 최소 16명 이상은 이 업무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나 A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3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고기업 직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원래 너네가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국의 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 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담배 피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1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 얼굴 도장 찍다시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경우라서 거의 자주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사이에다가 그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를 다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공사는 당고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까지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다다르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후 두 분과 처음 뵙기 때문에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저희 이제 속보로는 윤혜리 기자가 국토부 입장까지 전해줬거든요. 네. 사실 대안은 타당성 조사 일원이었다까지 나왔는데 두 분은 이번 논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괴담도 과학을 이기지는 못한다. 모든 도로를 설계할 적에 선형 설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땅의 소유주들을 검토하지 않고 가장 최적의 베네피트 앤 코스트가 나오는 분석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학을 지금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개탄치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라면 이것은 정동균 전 군수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시작부터 네네.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2017년도 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020년 2월 7일 정동균 당시 군수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면담하고요. 그 다음에 참 오비락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 2020년 12월 8일 날 정동균 군수가 당시 현직일 때 부인 명의로 필지, 새 필지 258평을 3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이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네. 이것이 예타 조사 4개월 전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느 게 예타 조사 전에 기재부 차관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날 김행 수가 전 있어요? 대변인께서 서두에 설명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원안 종점 주변에 전 군수의 이제 재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뿐만이 이번 아니라 이제 가족까지 포함하면 예. 14필지 1만여 제곱미터가 있고 그 이후에 2021년도 예, 1월 12일 날 정동균 당시 군수가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안민석, 양기대, 김두관, 최종윤, 양경수 의원 등을 또 만나요. 그래서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 2021년 1월 20일 날은 또 정성호 예결위원장 그리고 소병훈 광주시 의원 만나서 예타 통과 사활 걸겠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그 직후에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를 하자마자 12개 읍면에 대한 시민 공청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또 그 당정 협의를 하면서 강화 IC 포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자면 이것은 민주당의 그 정동균 전 군수의 게이트라고 볼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대변인님 옆으로 나가는 이른바 민주당 게이트인가라는 여당의 논리를 지금 먼저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가야 될 길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그 관련 언론 이제 보도를 직접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여기에 대한 수석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우리 김행 대변인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세를 하셨으니까 답변 안 할 수가 없네요. 우선 잘 알아보세요. 이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은 지금 그 고속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km, 그리고 시골의 직선거리 3km면 실제 도로 거리로는 8에서 10km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어거지로 이쪽으로 엮어서 되게 정동균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 IC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정군수의 답은 뭐냐면 이곳에 IC를 내게 되면 내 땅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제논의 물대기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이 지역은 완전히 배제하고 하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 고속도로 계획이 2017년에 시작이 된 건데요. 정군수가 당선된 것은 201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 2번이나 군수에 떨어졌던 정동균 군수 후보를 위해서 김선교 국민의힘 3선 군수께서 그럼 그쪽으로 노선을 정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봐도 논리에 비하기 너무 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국토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타당성 검토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타당성을 검토했든 뭐했든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예를 들어 저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뭐 이 의혹 빼겠습니다. 빼고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제시한 3개의 안에 대해서 첫 번째 안은 원안은 이렇게 양평군이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성, 타당성, 그다음에 지역 주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한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올렸고요.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안은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되는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안은 교량을 신설해야 하고 IC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게 양평군의 의견이었는데 양평군이 낸 3가지 안을 설명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안인데 그렇다면 양평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원안인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이 모두 확보된 안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며칠 만에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안으로 국토부가 예를 타당성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이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 잘못 제기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혼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선형 기술자라고 있어요. 그 선형 기술자는 그 베네피트 앤 코스트 분석을 해서 가장 그 인구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환경 평가 등등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죠. 그래서 예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1999년 이후에도 25건 중에 14건인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래 선을 그을 적에는 그분들이 선을 그을 때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가 존중인 것 같아요. 저는 정동균 전 군수 게이트를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강화 IC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1만 제곱미터까지 가려면 L자로 꺾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 선이에요. 그렇죠? 도로에.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께서 L자로 꺾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나중에 처음에 2017년도에 민자로 됐을 적에 이거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 코스트가 안 나오는 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뤄졌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대안이라고 했었던 것이 나오는 거가 그 도로를 끊어가면 양평군을 군의 중심으로 해서 인구의 50%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남한강도 하나만 건너면 돼서 원안은 2개를 건너서 그 수자원 보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세 번째 교통량이 지금 새로운 대안이 30%에서 50%가량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분석에서 더 높았거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왜 자꾸 기승전 김건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정말 공개 토론장에서 대한민국의 얼마나 고속도로 역사가 깁니까? 선형 기술자들 다 불러다가 공개 토론하면 돼요. 자, 그런데 박수현 전 네. 수석의 질문은 뭐였냐면 네. 제가 좀 쟁점을 정리하면 왜 백지화를 선언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안 중에 고르면 되는 것이고 지금 국토부 네네. 설명에서도 타당성 조사 단계라고 했으면 백지화까지 갈 것까지는 없었지 않느냐가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2개의 안을 갖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냐를 따졌으면 지금 뭐 정동균 게이트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당은 지금 모든 당의 존재 이유가 기승전 김건희, 윤석열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민주당의 존립 기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어떤 안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으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김건희를 물고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시고 양평 군민과 또 수도권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정치 공세를 좀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양평 군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백지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가는, 정부는, 여당은 이런 어떤 야당과 국민, 언론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니 그 단지 의혹이 제기된 며칠 만에 백지화를 한다. 그것도 원희룡 장관 말에 의하면 대통령 공약을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했다면서요. 어떻게 일개 장관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의혹이 드는 것은 아니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판을 엎어서 없던 걸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거 야당이 그런 정치 공세 할 수 있습니다. 또 귀당은 야당일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민주당의 기승전 김건희의 정치 공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민주당이 손해볼 것 아니겠어요. 왜 그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을 택하시는지 의심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탈출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들어보니까 양평에 이 원안을 요구하는 군민들은 지금 단식 농성 중이고 네. 또 양평군청은 또 대안을 요구하는 군민들을 조직해서 막 움직인다는 네. 것이 지금 평인데 이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를 필요로 했고 수혜자인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뭐 양평 국민들 의견도 안 들어볼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자꾸 심통 부리지 마시고 의견 들어보셔서 또 민주당도 설득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그래서 탈출구를 민주당이 사과하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 태도보다는 그렇게 먼저 좀 열린 자세로 그렇게 양평 국민들 의견을 좀 한번 조사해 보시죠. 제가 소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우리 박수현 수석 같은 합리적인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조금 전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을 김건희 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결정이 돼도 또 몇 년 동안 예산 싸움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김건희 로드라고 할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고 쳐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김부겸 로드다. 네. 김부겸 총리 거기 뭐 IC에 집 있다면서요. 또는 그 정동군 로드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피면 이것은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자 선형 기술자들, 건설 기술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권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면은 참겠어요. 그러니까 모터로 과학으로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방금 전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왜 김건희 로드라고 하세요? 좀 그러지 말라고 네, 하세요. 잠깐 지금 네.
언급이 반복되기 때문에 잠깐 여야 수뇌부, 지도부 상반대 입장을 듣고 또 관련 논의를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접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 전 수석께서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혹시 뭐 주민투표 같은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떤 것이든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해서 그런 공감대를 좀 이끌어내는 거 뭐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여야 간에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양수리라고 한 두물머리의 그 살인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네. 그다음에 양평 군민들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그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 원안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나들목 IC를 내는 것 그것인데요. 그것이 원래 그 민주당이 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만 하나 추가해서 내달라라고 요청했던 그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 김건희 여사 의혹 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이 확보됐다라고 평가한 1번 안을 왜 놔두고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경제성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된다고 평가한 2안을 가지고 2, 3안을 가지고 왜 검토를 하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그렇죠.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요거 좀 표를 다시 보시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봤어요. 2021년 4월 30일 날 예비 타당성 평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21년 5월 13일 날 최재관 정동균 당정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착수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최재관 당시의 지역위원장 네. 정동균 군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강하 씨가 빠졌다. 내가 집권 여당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강화 IC를 넣겠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에 다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정부 들어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요. 2022년 3월에 다시 조사를 해서 용역 평가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50% 이상이 양평군에 있고요. 두 번째 환경 평가를 보니까 새로 나온 안은 다리를 하나만 건너도 돼요. 팔당댐만. 근데 이 원래 원안은 남한강을 건너서 남한강이 수자원 보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교통량이 이번에 새로 제시된 양이 30%에서 50%가 더 많아서 BC 분석에서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로 김부겸, 정동균 이런 게이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이거 할 때 공무원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선을 긋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긋지 거기에 누구 땅이 있는지 다 조사하고 긋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특히 이제 양평군의 그 군민들 12개 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또 누가 했냐? 그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그 지금 말씀드린 정동균 전 군수가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L자로 꺾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원안을 하라고 하면 지금 또 다른 안이 나오는데요. 그럼 강화 IC를 통해서 L자로 꺾어서 다시 위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그런 그 논의를 다시 해서 네네. 그러면 주민투표나 뭐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재개하자는 의견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이 정치 공세라고 보는 게요. L자로 꺾으면 위는 서정면 쪽이거든요. 그쪽은 강화 군청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양평 군민이 없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양평군으로 통하기 편하게 하자는 도로거든요. 자, 김 의원님이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 군민이 수도권 접근을 활용하게 하려면 IC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C를 놓는데 어디다 놓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청은 IC가 없는 원안에다 IC 하나를 만드는 안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지역민의 요구죠. 그럼요. 양평 군민 100% 요구일 겁니다. 그럼 IC를 어디다 만드냐? 강화면에 만드는 거예요. 강화면이 면적이 열리면 서울 중구의 4배입니다. 그러면 IC를 지금 강화면의 북쪽 거기에 살짝 걸치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L자로 꺾이는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양평 군민들에게 IC를 만들어 드리는 최소한의 양평 군민의 요구를 한 것이고요. 왜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양평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게이트처럼 말씀을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4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강화면에서 IC를 아주 남쪽 밑으로 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IC 하나를 만드는 안,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양평 군민의 저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 양평읍이에요. 3만 1,000명 인구의 전체 인구의 한 30%가 살아요. 그래서 이 안이 그어질 적에 그 강화 IC에서 종점 JCT를 그릴 적에 가장 경제성 있는 것을 근 겁니다. 그래서 남한강을 통과하지 않는 걸 근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양평군청이 어디에 있냐?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이쪽에 있어요. 양평군청이. 그래서 이 양평군청을 가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남양평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그 이 길로 건너면 남양평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양평군청, 양평군으로 바로 갑니다. 인구의 30%가 여기 살아요. 그런데 위로 꺾어져서 가면요. 이것은 서정면 쪽이고 이 양평군청하고 굉장히 멀어져요. 네,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안이 나왔고. 구태여 지금. 자, 근데 이런 논쟁의 핵심은 저희가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이 아닌 분들은 지도를 봐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논란에서 공교롭게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수정한 종점 주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원한 종점 주변에 전 군수의 어떤 일가의 또 재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언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또 뭐 어떻게 해도 김건희 그냥 기승전 김건희예요. 모든 게 김건희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저는 민주당이요. 기승전 김건희와 윤석열 탄핵 말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얘기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수석님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국회의원 중에 계세요. 자, 이렇게 보시죠. 아니,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왜 민주당 보고 기승전 김건희를 말하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논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가장 쉬운 걸로. 그러면 모든 것이 언론에서 전부 다 논문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한 표절 수준을 넘어서 정말 굉장한 표절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님께서 국민께 그래 그건 제가 참 불찰이었습니다라고 한 말씀 사과 정도 한 말씀 해주시면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런 것도 사과를 안 하시죠? 그리고 김건희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왜 그렇게 발끈하십니까? 아니 있는 그게 대로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되죠. 자, 논의가 좀 옆으로 흘렸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논문과 관련해서 대선 기간 중에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하기 너무 치사한데요. 이재명 당시 후보는 가천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은 거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죠. 그런데 뭐 그 삼류대학에서 받은 거 갖고 뭘 문제 샀냐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어요. 이 도로는 경제성과 양평 국민들 그렇죠? 양평읍을 중심으로 지금 광역시로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으로 얘기하면 돼요. 제발 그냥 김건희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면요. 이거 뭐 김부겸 게이트죠. 아니, 김부겸 총리 저 100평도 안 되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걸 게이트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저기는 그 JCT 종점 인터체인지도 아니고 갈림목이 생기면 김건희 여사 선사는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저희는 대해서도 너무 얘기가 많이 됐어요, 수석님.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붙이면 이렇게 할게요.
가서 이 문제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이 노선 원안 가지고 양평 군민들은 누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IC 하나만 더 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만큼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가 설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아닙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그렇다면 갑자기 뭐 국토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양평 군민께 여쭤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민주당이 사과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집권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도 그렇게 집권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도 무엇이 뭐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석님하고 다르게요.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전에도 김건희 로드라고 국정농단이라고 이 대화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과학적으로 하자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께서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시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네. 저희가 다른 주제가 제발 많은데 대표님 지금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대변인님, 네. 네. 자. 명락 회동도 저희가 전망을 해야 네. 되거든요. 내일 만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두 분이 만날까 어떨까 여러 관측 속에 일단 만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회동 성격에 대한 여전히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아니 그렇게 보지 네. 않습니다. 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말씀 계셨지만 이것은 무슨 소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오셔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등 이렇게 쭉 당연히 찾아뵈야 될 것을 찾아뵙는 일정들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두 분은 만나시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일정이 이제 잡힌 것인데 다만 이제 관심은 만나려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걸 만나는 것이고 내일 그렇게 만나면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것인데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혁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지도부를 좀 우회적으로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일부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통합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만남 후에 서면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두 분이 바로 그러한 어떤 혁신과 통합 뭐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일 아마 설명 브리핑이 나오면 언론이 이제 또 이렇다 저렇다 이제 분석은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양평 문제 포함해서 굉장히 공방이 거센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훈훈한 깜짝 발언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아마 잘 발표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김행전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내일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내일은 이거는 어떨까요? 뭐 예정되어 있는 동상이목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다. 뭐 정치니까 뭐 당장은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두 분의 위치가 달라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기소돼서 재판 중이시고요. 또 다른 이 전 대표께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시는 분 아닙니까?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뿐이 없죠. 뭐 정치니까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죠. 추미애 전 대표께서도 백직장을 들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계의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당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지경인데 무슨 대화를 하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들었는데요. 여하튼 그 이상민 그 민주당 의원께서 유쾌한 결별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 총선을 이제 9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그 소위 말해서 그 비명계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뭐 양기대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현역 의원인 곳에 소위 말해서 친명계들이 전부 다 저격 공천으로 가서 붙어 있죠. 저는 그 공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네, 장마의 형태도 바뀔 만큼 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오는 2027년까지 산림에서 3천만 톤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물밑 10m까지 내려가 수많은 어류와 갑각류의 서식처가 되는 맹그로브 숲입니다. 이산화탄소 저장고로도 불리지만 난개발로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남빈 지역의 맹그로브 숲 복원에 우리나라가 참여합니다. 숲 복원과 수산 양식 기술을 전수해주고 대신 우리는 복원된 숲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처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에 숲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에는 이 밖에도 오래된 나무는 자르고 새 나무를 심는 산림 경영, 신규 산림지 확충, 산림을 훼손하는 재난 방지 등 6대 추진 목표가 담겼습니다. 2027년 기준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산림이 흡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98%에 해당합니다. 산림청이 탄소 3천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21%를 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만큼 산업계나 국민이 감당해야 할 탄소 감축 부담이 줄게 되고 심각해지는 한반도 기상재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5세 때 3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은 가정도 많았는데 특히 서울이 비수도권의 3배나 많았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할지 궁금하고 학교 수업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불안이 더해서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 사교육을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한글은 떼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국어를 따로 배운 학생이 가장 많았고 최근 입시에서 부쩍 중요해진 수학도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이른바 중요 과목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입시 경쟁의 가속화가 사실은 영유아 시기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입시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사실 영유아 단계에서의 사교육 경쟁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과 비수도권의 사교육 격차도 심했습니다. 만 5세 때 3개 이상 사교육을 했다는 응답은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3배나 많았고 사교육비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쓴 가정도 서울 35.7%, 비수도권 13.5%로 2.6배 차이 났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에서도 사교육을 3개 이상 시킨다는 답이 34.5%나 됐고 월소득이 300 미만인데 연 300만 원 이상 쓰는 집도 10% 안팎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인지 중심의 영유아 사교육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며 놀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노리고 있는 여자 축구 대표팀 16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손흥민 선수는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응원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아이치와의 평가전에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둔 여자 축구 대표팀.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는 독일, 콜롬비아, 모로코를 상대합니다. 스포츠 배팅 업체의 예상을 보면 독일의 조 1위가 유력하고 한국과 콜롬비아가 2위 싸움을 합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 대한 예상을 보면 대한민국 승리 2.87배, 콜롬비아 승리 2.35배입니다.
H조에서 16강에 오를 팀에 대한 배당은 독일이 1.005배, 콜롬비아가 1.8배, 한국이 2배, 모로코가 17배입니다. 콜롬비아가 조금 앞서 있지만 2위는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박빙의 예상입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조소영과 지소연 등 베테랑들이 갈수록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나는 대회인 것 같아요. 골도 넣고 싶고 어시스트도 하고 싶고 팀에 좀 더 많이 기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역대 최연소로 대표팀에 합류한 페어 케이시의 깜짝 활약도 주목됩니다. Coming World Cup, I think my goal is just to contribute to the team as much as I can and play my best and help the team.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자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던 주장 손흥민 선수도 여자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또 저희 남자 대표팀이 했던 것들보다 더 높기,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여자 대표팀이 좀 후회하지 않는 경기로 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월드컵에 3번 출전해 1승 1무 8패. 여전히 높은 벽인 세계 무대에 4번째 도전에 나선 콜린베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후회 없는 한 판 한 판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국군 여자축구대표팀이 네덜란드 스파켄비르흐에서 열린 제14회 여자축구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군 여자축구대표팀이 피파 공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자축구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최하고 피파가 공인한 메이저급 대회로 개최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독일 등 11개 나라 여군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진 뒤 낮 동안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밤까지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며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강릉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2도, 포항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곳곳에 소낙성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